지금 이 순간 주식을 사야 할 이유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어.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왜 지금이 역사적인 매수 기회인지. 둘째, 오픈 AI가 어떤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는지. 셋째, 넷플릭스 가격 인상이 왜 사실 합리적인지. 지금 시장 분위기 어때? 올해 기술주 투자자들한테는 진짜 힘든 해야.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유가는 오르고 헤지 펀드들도 항복 선언을 하고 있어. 근데 있잖아, 데이터를 보면 지금이 오히려 살 때거든. 헤지 펀드들이 6주 연속으로 글로벌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금 헤지 펀드 순매도가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이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패턴이 과거에 항상 주가 반등 직전이었거든. 주가는 내려가는데 실적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어. 이게 바로 시장이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야. 지금 주식이 얼마나 싼지 데이터로 하나씩 보여줄게. 첫 번째 신호, S&P 500의 풋옵션 거래량이 800만 계약을 넘었어. 풋옵션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거야.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수치가 800만을 넘을 때마다 주가가 바닥이었거든. 그 이후에 반등이 왔어. 두 번째 신호, 투자자 심리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워. 11 심리지수가 완전 바닥권이야. 세 번째 신호,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올해 주가가 오른 주간이 겨우 3주야. 3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역대 최악의 연초와 타이 기록을 세우고 있어. 네 번째 신호,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이 전체의 19.8%밖에 안 돼. 쉽게 말해서 전체 주식의 80%가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 50일 이동평균선 위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질 때가 진짜 바닥이었어. 다섯 번째 신호,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리셋됐어. S&P 500 기술 섹터의 선행 PER이 21배야. PER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가가 이익 대비 얼마나 비싼지 보여주는 지표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2배였는데 지금은 21배까지 떨어진 거야. 근데 동시에 기업 실적 전망치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섹터가 어딘지 알아? 바로 기술이야. 주가는 가장 많이 떨어지고 실적 전망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이 역설이 기회야. 여섯 번째 신호,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 구간에 있어. 버핏이 항상 뭐라고 했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빌 액만도 최근에 이렇게 말했어.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주류 언론을 무시해라. 지금이 오랫동안 본 적 없는 최고의 매수 기회다. 에퀴만이 이렇게 강한 매수 신호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 실제로 시장을 공매도 하기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사라고 하는 거거든. 헤지 펀드들은 지금 주식뿐 아니라 금이랑 은도 팔고 있어. 레버리지를 줄이고 있는 거야. 블룸버그에 따르면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나서 이란 전쟁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주가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대. 포커 게임에서 모두가 패를 다 내려놓은 상태인 거야. 거기서 좋은 패 하나만 나와도 판이 뒤집히는 거거든. 전쟁 얘기도 해볼게.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1939년 이후 30개 주요 지정학적 사건에서 평균 주가 하락폭은 4%에 불과했어.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미국이 진 전쟁도 있었지만 미국 국내 산업 인프라에는 피해가 없었거든. 지금 이란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야. 지리적으로 멀리 있고 미국 경제 인프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어려워. 오히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준 건 대공황, 1973년 오일 쇼크,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였어. 이게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거든. 지금 상황은 그것들과 달라.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어. S&P 500 전체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3.6% 올라갔어. 특히 기술 섹터가 1995년 데이터 집계 이후 4주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갔어. 워렌 버핏도 예전에 이런 말 했어.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해도 나는 주식을 살 거야. 전쟁 때는 돈 가치가 내려가거든. 그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게 현금을 들고 있는 거야. 주식이 있어야 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이 있어야 해. 코스트코는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마스터카드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이 수익이 되거든. 이런 회사들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가치를 지켜. 지금이 2009년 금융위기 때처럼 극적인 상황은 아니야. 근데 방향성은 비슷해. 나중에 이 시점을 돌아봤을 때 그때 왜 안 샀지? 라고 할 만한 순간일 수 있어. 자, 이제 오픈 AI 얘기해보자. 이게 진짜 사업 전략 실수의 교과서야. 오픈 AI에 소라라는 영상 생성 AI가 있었어. 10초짜리 웃긴 영상 만드는 거. 할렘 글로브트로터처럼 농구하는 영상. 다스베이더랑 광선검 싸우는 영상. 처음엔 엄청 화제가 됐어. 디즈니의 밥 아이저가 오픈 AI에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마벨 픽사 캐릭터도 소라에서 쓸 수 있게 하기로 했어. 근데 그 계약 발표 며칠 후에 오픈 AI가 갑자기 소라를 종료해버렸어. 디즈니 경영진들이 발표 1시간 전에 겨우 알게 됐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어. 왜 그랬을까? 소라가 하루에 수십억 원씩 손실을 내고 있었거든. 영상 생성은 텍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해. 10초짜리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돈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야? AI 쓰레기 영상들이야. 잠깐 보고 잊어버리는 것들. 아무런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기회비용이야. 오픈 AI가 소라에 집중하는 동안 안트로픽의 클로드는 어떻게 했냐고.
클로드는 텍스트와 컴퓨팅에만 집중했어. 포춘 500 기업들의 업무 자동화, 다양한 워크플로우 연동, 플러그인, 애드온, 소비자용 영상 생성 장난감에 눈 팔지 않고 기업 고객들의 실질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집중한 거야. 그 결과가 뭐야? 클로드는 지금 어디에나 있어. 기업들이 클로드 때문에 시가총액이 날아갈 걱정을 하고 있어. 반면에 소울에는 그냥 웃긴 밈 생성기로 끝났잖아. 오픈 AI도 결국 방향을 바꿔서 슈퍼 앱에 집중하기로 했어. 한 가지 교훈은 명확해. 자원이 제한된 회사일수록 집중해야 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얘기해볼게. 넷플릭스가 또 가격 올렸어. 그러자 엘리자베트 워런 상원의원이 또 불만을 터뜨렸어. 넷플릭스가 패러마운트 딜 파기 위약금으로 4조 원 받았으면서 소비자한테 가격 올리냐라고. 근데 있잖아. 데이터를 보면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은 사실 합리적이야. 2012년에 넷플릭스 콘텐츠 예산이 몇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약 25조 원이야. 2026년에는 29조 원으로 올린다고 했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콘텐츠도 늘어나는 거야. 넷플릭스 쓰던 초창기에 뭐 봤어? 콘텐츠가 몇 개 없었잖아. 지금은 다큐멘터리, 라이브 이벤트, 전 세계 드라마, 영화, 온갖 장르의 시리즈들이 넘쳐나잖아. 시간당 가격으로 비교해볼게. 넷플릭스 평균 시청자가 한 달에 35시간 봐. 스탠더드 플랜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약 760원이야. 후루는 시간당 1,070원, 프라임 비디오는 2,140원, HBO 맥스는 3,360원, 디즈니 플러스는 3,620원. 넷플릭스가 제일 싸. 디즈니의 거의 5분의 1 가격이야. 콘텐츠 투자 대비로 봐도 그래. 넷플릭스에 1달러를 내면 콘텐츠 투자 금액 7,900만 달러어치의 혜택을 누리는 거야.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가격은 올라갔지만 콘텐츠 1달러당 소비자가 내는 비용은 오히려 떨어졌어. 즉, 지금 넷플릭스가 과거보다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독자는 계속 늘어나고 해지율은 낮은 거거든. 투자 얘기로 마무리할게.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신호들, 공포지수, 심리지수, 기술주 밸류에이션, 헤지펀드 매도세, 이 모든 게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 지금이 싸다는 거.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바닥을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피터 린치가 말했잖아. 주식이 계속 내려가도 기업의 실적이 살아있으면 결국 주가는 재평가받는다고. 지금 기업들 실적은 살아있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 이게 핵심이야.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